내가 내 딸을 돈 받고 넘겼다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난 널 절대 용서 못해. 정말 미안해. 그래도 계속 찾으려고 노력했어. 오늘 사연 들어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해화동. 오래된 골목 사이로 스며드는 밤바람 사이에서 24시간 편의점의 네온사인만이 유일하게 밝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기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24살 지연은 오늘도 계산대를 지키며 하루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선미라고 불렀어요. 어서 오세요. 선미라 불리는 지연의 인사는 늘 같은 톤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탓인지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어요. 점장 대리를 맡아 일하고 있지만 지연에게 이곳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는 동안 지연은 항상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표정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했죠. 하지만 가끔씩 무의식 중에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만지곤 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지연에게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어요. 작은 달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가느다란 체인. 시간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달 안쪽에 작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003 15라는 날짜와 JY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언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었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린 시절부터 줄곧 목에 걸고 다녔던 소중한 물건이었죠. 고아원 선생님들은 네가 왔을 때 가지고 있던 거야 라고만 말했을 뿐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안쪽 작은 사무실에서는 사장 이강호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70을 맞은 강호는 이 건물의 주인이자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죠. 회색 머리카락이 성기게 남은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언제나 굳어있는 표정 때문에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무뚝뚝한 성격 탓에 직원들과는 늘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웃는 모습을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유독 선미라 불리는 이 젊은 직원만큼은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어요. 선미야, 오늘 정산 끝났어. 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네, 사장님. 끝났습니다. 지연이 대답했지만 강호는 여전히 어딘가 멀어 보이는 시선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현재가 아닌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강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연은 무의식 중에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 작은 목걸이 안에 새겨진 JY라는 글씨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자신의 진짜 이름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밤 11시가 넘어가자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라면을 끓이러 온 대학생, 야근 후 맥주를 사러 온 직장인, 담배를 사러 온 아저씨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연에게는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건네는 순간에도 지연의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선미야, 너는 아기 때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 아마 내 부모님이 해준 거겠지? 하지만 그것뿐이었어요.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고아원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직 어린 너에게는 너무 힘든 이야기라며 회피할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편의점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와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죠.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지연은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늘 같은 생각에 잠겼어요. 목걸이를 손에 쥐고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뭘까? JY는 무슨 뜻일까? 이 질문은 지연의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물음이었습니다. 혹시 내 부모님은 아직 살아있을까? 나를 찾고 있을까? 보고 싶다. 목걸이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려왔어요. 새겨진 날짜가 정말 자신의 생일인지, 그리고 JY라는
이니셜이 정말 자신과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장신구는 지연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기억들은 대부분 아픈 것들이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벽, 딱딱한 침대, 언제나 부족했던 따뜻함.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의 품에서 자라지 못한 채 차가운 시설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가끔씩 지연을 괴롭혔습니다. 선미야, 내 성은 성씨야? 기억해두렴. 고아원 원장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왜 하필 성미라는 이름인지, 원래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씩 꿈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20살이 되어서야 그곳을 나올 수 있었지만 세상에 홀로 선 지연에게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러던 중 이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었고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강호 사장은 말수는 적지만 나름대로 지연을 챙겨주었고 월급도 제때 주었으며 지연이 실수를 해도 크게 혼내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연의 마음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편의점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지연은 딸 모양 목걸이를 바라보며 또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2000년 3월 15일. 이게 정말 내 생일일까? JY? 이 글자들이 내 진짜 이름을 말하는 걸까? 이 작은 목걸이가 과연 자신과 부모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일까요? 아니면 그저 의미 없는 장신구일 뿐일까요? 강호 역시 자신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과거의 아픔이 있었지만 늘 혼자서 그 무게를 견뎌내고 있었어요. 선미라 불리는 이 젊은 직원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아려왔지만 그 이유조차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 아이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강호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외로움과 아픔을 간직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진짜 정체를 모른 채로 말이에요. 밤은 깊어만 갔고 해화동의 작은 편의점에서는 운명적인 만남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편의점의 자동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깨뜨렸습니다. 지연은 졸음을 쫓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건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그 노인이었습니다. 오씨. 올해 78살로 보이는 그 노인은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았어요. 구부정한 어깨,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늘 어딘가 초점이 흐린 듯한 눈빛. 낡은 점퍼를 입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는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오씨는 천천히 걸어와 계산대 앞에 섰어요. 담배 하나. 언제나처럼 짧고 건조한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쉬어 있었고 말끝이 흐려져서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네, 어서 오세요. 지연이 뒤편 담배진 열대에서 오씨가 늘 피우는 브랜드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벌써 몇 달째 같은 브랜드만 사가고 있었거든요. 오씨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굵어진 관절이 눈에 띄었고 손등에는 나이 반점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건네주었지만 오씨는 바로 나가지 않고 계산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오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기도 했고 때로는 지금처럼 계산을 마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어요. 마치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연은 오씨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 굳이 왜 오는 걸까? 집에서 쉬면 될 텐데. 새벽 4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오씨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깊게 파인 주름 사이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고 때때로 그의 눈에는 후회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오씨가 가끔 편의점 안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시선을 보낸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사무실 쪽을 바라볼 때면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와 마주치기를 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장님, 손님이 오셨어요? 지연이 뒤편 사무실을 향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굳이 알리지 않았지만 오늘은 왜인지 강호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강호는 장부에서 고개를 들어 계산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 씨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강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잠깐 동안이었지만 강호의 얼굴에 놀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았던 누군가와 마주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강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어요. 오 씨와 강호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어떤 인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마치 서로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 같은 어색하면서도 무거운 공기가 편의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종류의 감정들이 그들의 눈빛에서 읽혔거든요. 강호의 경직된 어깨, 오 씨의 떨리는 손, 그리고 둘 사이에 맴도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 더욱 이상한 것은 오 씨가 강호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그 안에는 죄책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강호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반면 강호는 오 씨를 피하려는 듯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오 씨는 담배갑을 손에 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목구멍에서 작은 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결국 완전한 말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오 씨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결국 강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서며 다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럼 오 씨가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고는 편의점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욱 무거워 보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고 오 씨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구부정한 어깨가 더욱 축 처진 채 말이죠. 강호는 오 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강호는 애써 그것을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고개만 끄덕이며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평소보다 더욱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지연은 혼자 남겨진 계산대에서 방금 일어난 일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과거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마 아주 깊고 복잡한 이야기일 것 같았습니다. 오 씨가 매일 같은 시간에 이곳을 찾는 이유, 강호 사장이 오 씨를 볼 때마다 보이는 미묘한 반응들, 그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거든요. 목에 걸린 딸 모양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지연은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연이 있구나. 나처럼 말이야. 자신처럼 아픈 과거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왠지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함도 커져갔어요.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오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이곳을 찾는 걸까요? 그리고 왜 강호 사장은 그런 오 씨를 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새벽 5시가 되자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출근길에 나서는 사람들이 하나둘 편의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사러 온 직장인, 아침 식사용 김밥을 고르는 학생, 우유를 사러 온 아주머니. 일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들이 자신의 인생과도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오 씨는 여전히 새벽 4시에 나타났고 강호 사장은 여전히 그를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건 오 씨였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오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이 당황하며 인사했어요. 이렇게 심하게 취한 오 씨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술 냄새가 진동했고 발걸음도 휘청거렸습니다. 오 씨는 계산대를 붙잡고 서서 숨을 헐떡거렸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담배 한가. 평소보다 훨씬 거친 목소리였어요. 지연이 담배를 건네주려 하는데 그때 사무실에서 강호가 나왔습니다. 술 취한 손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았어요. 강호는 오 씨의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오 씨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강호야, 오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호야 나여. 강호의 얼굴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술 많이 마셨구나. 집에 가서 쉬어. 하지만 오 씨는 계산대에 몸을 기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말이야.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어요.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 순간 편의점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아직도 미안하다. 오 씨가 계속해서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강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오 씨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과거의 아픈 기억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내가 잠깐만 맡기려고 했어. 오 씨가 또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킬 수가 없어서. 나를 지키기도 힘들어서.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오 씨가 혼자 중얼거리는 말 속에서 아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무척이나 놀랐어요. 아이? 무슨 아이를 말하는 거지? 사장님과 오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혼잣말을 했습니다. 난 그저 잠깐이라고 생각했어. 네가 찾을 때까지만. 오 씨, 강호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그만해. 하지만 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강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오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강호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삭혀온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지연은 이 대화를 들으며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오 씨가 고개를 들어 강호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내가 제대로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만해. 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강호의 말에 오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비틀거리며 담배갑을 집어들고는 편의점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고 오 씨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강호는 오 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강호의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는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 오 씨와 강호 사이에 오간 대화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쉽게 물어보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지연의 마음을 읽었는지 강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궁금하죠?
지연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나도 딸이 있었어요. 강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20몇 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지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강호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였거든요. 5살 때였어요.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리를 같이 걸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손을 놓쳤어요. 그 뒤로는 영영 찾지 못했어요. 지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편의점을 시작하신 거예요? 지연이 물었어요. 맞아요.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요. 그래서 여기 건물을 사서 편의점을 열었어요. 지연은 강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슬픈 일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사장님은 딸을 위해서 혼자 지내면서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죠. 강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내 딸을 찾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지연은 딸 모양 목걸이를 무의식 중에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강호처럼 자신의 부모도 어딘가에서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포기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오 씨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 씨는 그때 내 딸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강호가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말하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힘든 이야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지연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선미야. 강호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언젠가는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은 강호가 자신을 선미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살고 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의 딸, 이름이 뭐였어요? 지연이 물었어요. 지연이 강호가 그리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지연이었어요.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꿈속에서 계속 불리던 자신의 이름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어요. 예쁜 이름이네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아이도 참 예뻤어요. 강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쯤이면 당신만큼 자랐을 텐데.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자신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딸을 애타게 찾고 있을까?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호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간절해졌어요.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딸 모양 목걸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JY? 혹시 이게 지연을 의미하는 걸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호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5살 지연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목에는 작은 딸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지연아, 아빠가 널 꼭 찾을 거야. 강호가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른 채 같은 그리움을 품고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사장과 오 씨의 이야기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강호가 딸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지연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자꾸만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거든요. 며칠 후 어느 밤 편의점이 조용해진 새벽 시간에 지연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달 모양 목걸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어요. 5살 때 일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누군가와 손을 꽉 잡고 거리를 걸었던 기억이었어요. 그 손의 온기, 포근한 느낌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빠, 저기 예쁜 꽃이 있어요?
어린 자신이 신나게 소리치며 뛰어다녔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지연이가 꽃보다 더 예쁘네. 그 목소리,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불렀던 그 음성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명히 누군가 자신을 지연이라고 불렀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아원에서는 선미라고 불렀던 걸까요? 하지만 그 다음 기억은 악몽 같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축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었던 건지 거리는 인파로 가득했어요. 사람들 틈에 휩쓸려 달려가다가 갑자기 그 따뜻한 손이 느슨해지면서 놓쳐버린 순간 아빠, 아빠, 5살 지연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 헤매던 그 공포스러운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올랐습니다. 키 큰 어른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 이후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서 자신을 데리고 갔던 것 같은데 그 아저씨가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아저씨를 따라 도착한 곳이 고아원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첫날 밤이 떠올랐어요. 낯선 침대에서 그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을 부르며 울었던 그 밤, 다른 아이들도 함께 울고 있었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던 그 차가운 공간. 고아원에서의 나날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원장은 겉으로는 자상한 척했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버려진 아이들이야. 감사할 줄 알아야 해. 그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어요. 5살밖에 안 된 지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빨래를 해야 했어요. 작은 손으로 빨래판에 옷을 비비며 거품을 내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손이 트고 아파도 울 수 없었어요. 울면 더 힘든 일을 시켰거든요. 선미야, 네가 언니니까 동생들 잘 챙겨야 해. 원장이 자신을 선미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고아원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였어요. 처음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고 말했었죠. 제 이름은 지연이에요. 하지만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이름은 선미야. 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어린 지연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니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었죠. 어린 나이에도 더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들. 지연 자신도 아직 어린아이였는데 말이죠. 식사 시간에는 늘 부족했습니다. 묽은 국에 밥 몇 숟가락, 그리고 짠 김치가 전부였어요. 배가 고파서 잠들지 못하는 밤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무도 배고프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책은 몇 권 없었고 연필과 공책도 아껴서 써야 했어요. 지연은 혼자서 글자를 배웠고 숫자도 혼자 익혔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죠. 너희들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내 덕분이야. 원장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감사할 줄 모르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이들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밤에는 무서웠어요. 오래된 건물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들, 삐걱거리는 바닥,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작은 울음소리들. 지연은 작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달 모양 목걸이를 꽉 쥐고 잠들곤 했어요. 그 목걸이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그런 것도 없었지만 지연에게는 이 작은 목걸이가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목걸이를 만지며 그 따뜻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찾으러 와주세요. 밤마다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 착한 아이로 있을게요. 빨리 데리러 와주세요.
하지만 원장은 지연의 이런 마음을 알면서도 차갑게 말했어요. 선미야, 너를 버린 부모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연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 입양을 가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졌지만 지연은 계속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이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15이 되어서야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아마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니면 이미 자신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때부터 지연은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20살이 되어서야 겨우 고아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선 지연에게는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이 편의점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딸 모양 목걸이를 바라보며 또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내가 잃어버린 그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은 어디에 계실까? 강호 사장처럼 어딘가에서 자신을 찾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미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계실까요? 그날 내가 그 손을 놓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때 그 따뜻한 손을 놓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고아원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도 없었을 것이고 혼자서 세상과 맞서야 하는 외로움도 없었을 텐데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자라며 사랑받는 딸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새벽 편의점에서 혼자 과거를 그리워하는 대신 그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바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그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살아갈 뿐이었어요. 목걸이에 JY라는 글씨를 바라보며 지연은 속삭였습니다. 혹시 이게 정말 내 이름의 첫 글자들일까? 지연. 내 진짜 이름이 지연일까? 강호 사장이 말했던 딸의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같은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어느 저녁 편의점의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지연은 진열대를 정리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편의점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이, 네가 여기까지 와 있네. 지연의 몸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로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힘들게 했던 고아원 원장이었어요. 어디 가도 별 볼 일 없구만. 원장이 비아냥거리며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불쾌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편의점 알바나 하고 있네. 지연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원장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온 건지, 왜 갑자기 나타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 그래도 일은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원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키워준 보람이 있네. 그 말을 듣자 지연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키워준 보람이라니. 고아원에서의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장은 아이들을 키워준 게 아니라 이용했을 뿐이었거든요. 왜 여기에 오신 거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다가 보니까 내가 있더라고. 원장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요즘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하지만 지연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원장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른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원장이 갑자기 지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너 혹시 기억나는 거 없나? 기억이요?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고아원에 오기 전 일 말이야. 원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누가 너를 데려왔는지 기억나지?
지연은 몸이 얼어붙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다급해 보이는 걸까요? 기억나지 않아요? 지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렴풋하게나마 기억이 있었지만 원장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원장이 지연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지연은 아팠지만 참았어요. 원장의 표정이 예전과 다르게 초조해 보였거든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놔주세요. 지연이 팔을 빼려고 했지만 원장은 더 세게 잡았어요. 그 순간 사무실에서 강호가 달려 나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나온 것 같았어요. 손 치워라. 강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원장은 강호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아, 사장님이시군요. 저는 이 아이가 자란 고아원 원장입니다. 원장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그랬습니다. 손 치우라고 했어. 강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원장은 마지못해 지연의 팔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이에요? 원장이 지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부모한테 버림받은 애야. 알긴 알아요? 그 말을 듣자 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곧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강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아이는 내 딸이야. 편의점 안 공기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원장도 지연도 강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원장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내 딸이라고 했어. 강호가 지연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에게 함부로 하지 마. 지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강호가 자신을 딸이라고 했다는 것이. 물론 진짜 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거든요. 원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딸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를. 원장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오 씨였습니다. 오 씨는 편의점에 들어서다가 원장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얼굴이 순간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는 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원장 역시 오 씨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라.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편의점 안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지연과 강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 씨의 얼굴에는 놀람과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랫동안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과 갑자기 마주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갈게요. 원장이 급하게 말하며 편의점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오 씨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오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원장과 오 씨가 서로를 아는 사이라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 역시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원장을 오 씨가 아는 사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오 씨를 피하려 했지만 오 씨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도 당황과 함께 뭔가 숨기고 싶어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편의점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네 사람이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모두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목걸이를 무의식 중에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원장이 갑자기 나타난 것, 오 씨와 원장이 서로를 아는 것, 그리고 강호 사장이 자신을 보호해준 것까지.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큰 그림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 씨가 떨리는 손으로 원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려고 했어요.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올 것 같은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렸어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편의점 안은 정적이 흘렸습니다. 원장과 오 씨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두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씨, 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며 중얼거렸어요. 너 아직도 살아 있었구나. 당연히 살아있죠. 원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씨는 여기서 뭐 하세요? 오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원장을 바라보며 몸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강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두 사람 사이로 다가갔습니다. 오씨, 괜찮아. 그때 오 씨가 갑자기 원장의 멱살을 잡았어요. 너 이 자식,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살았는지 알아. 원장은 당황하며 오 씨의 팔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왜 이러냐고. 오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한 짓을 모른 척하냐? 지연과 강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원장이 오 씨의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팔아놓고 왜 죄책감에 살아? 그 말을 듣자 오 씨는 더욱 당황했어요. 팔았다고. 내가 언제 팔았어? 그럼 뭐야? 원장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를 내게 맡기고 돈 받아간 거 까먹었나? 오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잠깐만 맡기는 거라고 했잖아. 잠깐? 원장이 비웃었어요. 아이들한테 돈 되는 걸 왜 잠깐만 맡겨? 지연은 이 대화를 들으며 몸이 얼어붙었어요. 지금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자신과 관련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야. 오 씨가 소리쳤어요. 나는 정말 며칠만 맡기려고 했어. 내가 그러더니 정부 지원금을 타면 돈을 나눠주겠다고. 원장의 표정이 불쾌해졌어요. 그래서 네가 동의한 거잖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동의. 오 씨가 분노로 떨었어요.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었어. 두 사람의 몸싸움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오 씨가 원장의 옷깃을 잡고 흔들었고 원장은 그를 밀어내려 했어요. 애 아버지가 찾으러 오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잖아. 오 씨가 울부짖었어요. 아버지, 원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 강호가 벌떡 일어나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잠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오 씨가 강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강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장이 상황을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재미있네.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지연은 딸 모양 목걸이를 꽉 쥐며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았거든요. 오 씨가 지연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혹시 이 아이가 그때 그 아이야? 그때?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20몇 년 전 내가 고아원에 맡겼던. 오 씨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씨, 설마. 미안해 강호야. 오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원장이 이 상황을 보며 불편해했어요. 아무튼 난 갈게요. 예전 일로 이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강고가 원장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지금 무슨 일인지 정확히 설명해.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원장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냥 옛날에 아이 하나 맡았다가 키운 거죠. 맡았다가 키웠다고. 강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오 씨가 고개를 들어 강호를 바라보았어요. 강호야, 나는 정말 잠깐만 맡기려고 했어. 내가 찾을 때까지만. 지연은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서히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오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날 네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나는 그 아이를 발견했어. 강호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거리에서 울고 있더라고. 아빠를 찾으면서. 오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너를 찾아서 데려다 주려고 했어. 하지만 하지만 뭐야? 강호가 다그쳤어요.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오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원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내게 가져온 거잖아. 임시로 맡겨달라고. 오 씨가 원장을 노려보았어요. 임시라고 했잖아. 며칠만 맡겨달라고. 하지만 결국 그 며칠이 몇 년이 되었잖아. 원장이 빈정거렸어요. 강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선미가 오 씨가 지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강호야, 이 아이가 내 딸 지연이야. 편의점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강호가 중얼거렸어요. 지연은 딸 모양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을까요? 강호가 그 목걸이를 보자 온몸이 떨렸어요. 그게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2000년 3월 15일이랑 JY라고 새겨져 있어요. 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네 엄마가 내돌 때 만들어준 거야. 지연. 정말 내가 내 딸 지연이야. 지연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원장은 이 상황을 보며 불편해했어요. 어쨌든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하지만 강호는 오 씨를 향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함과 원망이 동시에 섞인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오씨.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오 씨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용서해줘, 강호야. 나는 정말 잠깐만 맡기려고 했었어. 편의점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은 쿵쿵 뛰었고 강호와 오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강호가 벌떡 일어나 오 씨에게 달려들듯 소리쳤습니다. 오씨. 지금 무슨 소리야? 내 딸을 내가 맡겼다고?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넌 내 평생 친구였잖아. 강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친구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 씨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강호야. 나는 정말 잠깐만 맡기려고 했어. 하지만 원장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웃기지 마. 내가 먼저 내게 왔잖아. 돈 받고 아이 맡기겠다고. 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원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정부 지원금 이야기를 내가 했을 때 내 눈빛이 어땠는지 기억 안 나. 돈 생각에 정신이 팔려 있었잖아. 강호가 오 씨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뭐라고? 돈을 받았다고? 오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강호야. 그때 나는 정말 어려웠어. 어려웠다고?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내 딸을 팔아넘긴 거야. 원장이 상황을 즐기듯 말했어요. 그렇죠. 이 양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잠깐만 맡겨달라. 대신 약속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지연은 이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팔려간 것이었다니. 오 씨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어요. 아니야. 나는 정말 잠깐만, 며칠만 맡기려고 했어. 며칠? 원장이 비웃었어요. 그럼 왜 그 며칠이 20년이 됐지? 내가 다시 찾으러 온 적이 있나? 오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는 돈을 받은 후 한 번도 지연을 찾으러 오지 않았거든요. 강호가 주먹을 떨며 말했어요. 그럼 넌 내 딸을 돈 때문에. 강호야, 들어봐. 오 씨가 애원했지만 강호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듣기 싫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나. 원장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뭐 어쨌든 그때 일은 다 합법적이었어요. 고아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고. 합법적? 지연이 분노로 떨며 말했어요. 제 인생을 망가뜨린 게 합법적이라고요? 망가뜨렸다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키워줬잖아. 원장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강호가 원장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어요. 키워줬다고. 내 딸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관리하기 편하려고 그런 거죠. 뭐 그리 대수로운 일도 아니고. 그 말을 듣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자신의 정체성마저 그들에게는 관리의 편의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오 씨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어요. 강호야, 제발. 나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하지만 강호는 차갑게 내뱉었어요.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그럼 왜 돈을 받았어? 왜 20년 동안 한 번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 오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내 죄책감 따위로 우리 세월이 돌아오지 않아. 강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넌 내게서 딸을, 지연에게서 삶을 빼앗았다. 난 용서 못해. 절대. 지연이 달 모양 목걸이를 꽉 쥐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랑 함께 있고 싶어요. 강호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지연아. 이제부터는 아빠가 지켜줄게. 원장이 이 상황을 보며 불편해했어요. 아무튼 옛날 일로 이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 있나요? 시끄럽게 할 필요 있냐고. 당신들이 한 짓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 강호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동 인신매매와 고아원 운영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원장과 오 씨 모두 당황했어요. 특히 오 씨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야, 제발. 오 씨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강호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늦었어. 너무 늦었어.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편의점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원장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고 오 씨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호는 지연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딸을 되찾았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에 대한 배신감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돈 때문에 자신의 딸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지연은 목걸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목걸이가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았습니다. 비록 험난한 길이었지만 결국 진실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원장과 오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원장은 아이들을 지원금 수단으로 삼은 만행이 드러나 구속되었어요. 수십 년간 아이들의 이름을 함부로 바꾸고 정부 지원금만을 목적으로 운영해온 모든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와 증언은 명확했어요. 오 씨 역시 아동 인신매매에 가담한 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악의는 없었지만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 했어요.
법정에서 오 씨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편의점 계산대에 선 지연은 목걸이를 꼭 쥔 채 눈을 감았어요. 20여 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이 작은 목걸이가 마침내 제 역할을 다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리움의 상징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강호가 딸의 곁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너를 지켜주지 못했던 지난 세월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버지로서 너와 함께하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20년간의 후회와 앞으로의 다짐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그 말 속에는 고아원에서의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이 배어 있었어요. 새벽 4시 다시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아니라 따뜻한 새벽 공기가 흘러들어왔어요. 더 이상 절망과 외로움을 가져다주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시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계산대 뒤에는 지연과 강호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서툴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혈연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고 찾아온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의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연이 물었어요. 글쎄다. 이곳은 너를 기다리며 시작한 곳이니까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봐야겠구나. 새로운 의미요? 그래. 예를 들어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같은 거 말이야. 지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던 일 말이야. 다른 아이들을 돕는 일. 네, 꼭 하고 싶어요. 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요. 강호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럼 우리 함께 해보자. 아버지가 도와줄게. 지연은 목걸이를 꼭 쥔 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내 삶은 빼앗겼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채워나갈 것이다. 그 다짐 속에는 더 이상의 원망이나 슬픔은 없었어요. 오직 앞으로를 향한 희망과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편의점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렸어요. 실종가족 찾기 도움센터 마이너스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시간 24시간, 야간에도 언제든 찾아오세요. 밤이 되면 여전히 편의점 불빛이 밝게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등대가 아니라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매일 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연락이 끊긴 가족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요. 그 마음을 제가 가장 잘 알죠? 지연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다시 희망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몇 가족들이 재회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강호가 지연에게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니? 힘들었던 시간들 말이야. 지연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고요. 정말 대견하다, 우리 딸. 아버지도요?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앞으로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웃음이었습니다. 해화동의 작은 편의점은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와 딸은 매일 밤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20년 늦었지만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달 모양 목걸이는 여전히 지연의 목에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으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증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목걸이처럼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희망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해화동의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따뜻한 빛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모든 이들을 위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